정부에서 집값을 띄우는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뭐 정책을 비판하는 거지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도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했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할 만한 정책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문제는요, 딜레마죠.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 지지층을 보시면 나와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죠. 집값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뽑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오히려 집값을 낮춰줄 거라고 생각하고 뽑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이런 성향 같은 경우는요, 언론에 혹한 사람들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폭등을 시켰다. 그 이유는 25번, 6번, 7번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 정책들을 보면은 왜 이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느냐? 문제는 금리였고 세계적인 추세가 문제였던 거지. 과거에도 저희가 규제책으로 뭐 이야기하는 세계의 정부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였는데 이때는 집값 잡혔죠. 이때는 91년도 1기 신도시 입주, 그 다음에 일본 부동산 붕괴 영향 받으면서 집값이 잡혔죠. 여기다 규제 정책까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잡혔느냐?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잡으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거품이 많이 쌓였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 거품이 터졌죠. 문재인 정부 때는 세계적으로 아니었죠. 그래서요, 규제 강화했고 효과가 없었다가 나올 수가 없는 게 2018년 11월부터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가장 큰 영향은요, 금리 0.25 올라서 하락됐다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금리 그 이상 넘어갔는데, 훨씬 넘어갔으면 훨씬 더 하락세 커져야 되는데 버티고 있죠. 하락세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거 하락세가 뭘로 나타났느냐? 9.13 정책의 영향이 컸고, 그래서 9.13 정책 플러스 금리 인상 영향을 받았는데, 문제는 19년 정도까지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금리 낮췄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이먼 미스키 유형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왜냐면 현실 부정 단계, 그리고 박살이 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다 저금리 풀어버리니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규제의 효과를 보면요, 뭐 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은 얼마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요만큼밖에 안 올랐다, 그런 게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대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돼요. 문재인 정부 때 무슨 효과가 있었냐? 신땡돈 교수님, 원래 반대쪽 당에서 막 토론도 나오시고 그런 분인데,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서 LTV를 50% 선으로 규제해놨기 때문에 집값 폭락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규제를 했던 만큼 더 폭등할 수 있었던 거 막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시기에 너무 순식간에 붕괴되는 걸 미리 막아놓은 점이 있다. 대출 규제나 이런 점은. 저희 임대사업자 정책 깠죠? 금리 너무 늦게 올린 거랑 DSR 늦게 도입한 거,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까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정부의 완화책은 더 심각하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규제 지역 완화, 6,000건 사라졌다. 6,000건 세 발의 피해요. 올라간 게 얼마인데. 자, 서울만 42,000건이에요. 서울에서 6,000건 빠졌다, 문제가 크겠죠. 전국에 6,000건이면은 5%도 안 돼요. 그거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슬금슬금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규제 지역 풀고 나서 이번에 뭘 했느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그래서 장기 보유 시 부담금을 감면해 주겠더라. 자, 그러면요, 그래도 완화한 거는 솔직히 그렇게 뭐 잘했다라고 해줄 만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도 집값 거품을 주도하고 있는 건 재건축 아파트이고, 재건축 아파트의 거품은 아직도 한참 더 빠져야 된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했던 거는 그나마 낫다. 왜냐면요, 지금 사서 완화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부담금 완화될 때까지. 그리고요, 제초안 때문에 공급 막혔다,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제초안하고 분상제 때문에 공급이 막혔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나 언론 있으면요, 믿거 하세요. 믿거. 왜냐면 제초안은 뭐예요? 양도세 같은 거예요. 이익이 났으니까 환수하겠다죠. 분상제는 뭐예요? 비싸게 팔지 말라고. 분양가가 어느 시점을 넘어가서 비싸게 분양하지 말아라. 그러면 요것 때문에 수익은 당연히 줄어든다. 그만큼 억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저것 때문에 만약에 안 됐다면요, 작년, 재작년에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빨리 통과해서 재건축 훈풍 분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다. 그런데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했고 안전진단에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잘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초안이나 분상제가 아니라 안전진단 때문이었고요. 그 시기에는 재건축 단지들이 왜 동시다발적으로 열심히 추진했느냐? 청약 경쟁률이 기가 막혔으니까. 아직도 뭐 분양가 이런 거 가지고 운운하는데요, 분양가보다 더 핵심인 거는 경쟁률이에요. 분양가 엄청나게 높이면 뭐예요? 분양이 안 되면 그 땡인데. 근데 그때는 고분양가로 하더라도 분양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도 나도 추진을 한 건데요, 지금은 제초안 해가지고 막 공급 물고 틀까 그런데요, 그냥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것일 뿐이지, 지금처럼 분양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재건축이 추진이 그렇게 잘 되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라. 근데도 계속 이야기했죠. 분양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여태까지.
분양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빨리 분양받아라. 분양가 뛴다. 지금 사자. 서두르는 청약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겼죠. 로또 청약 사라진다. 내 집 마련 방법. 건설 자재 급등에 분양가 더 뛴다. 서울 분양단지에 관심 가지고 있다. 분상제 개편에 분양가 오르니 기분양단지로. 요거 언제쯤이에요? 다 2022년이죠. 이때 기분양단지로 들어갔어요? 청약 경쟁이 개박살 났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어때요? 건설사들 물가 상승 핑계로 재건축 등 공사비 1조 2천억 뻥튀기 했다. 그러니까 합당한 증액 부분은 3조 5천억인데 1조 2천억에 달하는, 물론 이거는 굉장히 크게 풀어줘서 3조 5천억이라고 해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해먹었어요? 1조 2천억. 그러니까 즉 25%의 분양가를 더 붙였더라. 근데 여기서 4%를 올려주는 거 잘못된 정책이죠. 그러면 지금 분양가에서 한 25% 정도 더 깎인다고 보세요. 증액분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분양가 올라간 거에 4분의 1은 뻥튀기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는 19년부터 막 분상제 이야기 나왔었죠. 그럼 그 전부터 올렸던 거 다 생각해보면 분양가의 거품은 어마어마하다. 그거를 몰래 챙기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5년간 영업이익 거의 막 몇 배로 늘었죠. 건설사들.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원가를 안 까는 이유가 있다. 원가를 깔 수가 없다. 왜? 어마어마하게 헤쳐 잡수시고 계셨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분양 받아라 하면서 계속 헤쳐먹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분양이 이제는 더 이상 될 수가 없죠. 왜? DSR의 금리 급등까지. DSR이 영향이 크냐? 예전에 예를 들어서 7억에 분양했던 단지가 있다고 칩시다. 요런데 막 지금 막 20억 하고 있는데 많아요. 그러면은 입주 시기에 한 13억 뭐 이 정도까지 막 이야기를 했다. 13억 4억. 그러면요 7억에 분양을 받아요. 내가 일단은 7천만 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중도금 뭐 많이 내봤자 한 2번 정도 납입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떼우죠. 그러면 한 2억 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시다. 그리고 잔금 시기에 들어오면요 7억에 대해서 LTV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3억에 대해서 LTV가 되면서 요거 40%만 해도 얼마예요? 5억 2천이에요. 그러면 요거 다 대출 땡겨서 요거랑 더하면요 7억 내고도 남죠. 거기다 막 이런 데다가 전세를 7억 8억씩 받고 있다. 내 돈 없이도 청약만 되면은 분양을 받을 수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성립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7억이 13억으로 오르더라도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때 3억이었다면은 한 3년 동안 여력이 늘었다고 해도 3억 6천 정도 될 거다. 그러면요 5억 7천. 그럼 나머지 1억 3천은 어디서 구하냐? 이런 것들에 걸리니까 지금 청약을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DSR의 핵심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죠. 지금 1순위 미달 나고 있는 거. 자땡, S땡 뷰 이런 것들 지금 일본 건설사 브랜드 달고도 지금 미분양 공포다. 어디? 인더건. 작년만 해도 인더건 분위기 어땠어요? GTX 들어온다고 어마어마하게 올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줍줍도 물량 소진이 힘들다. 그래서 보면요 안 되는 거죠. 계약 포기도 상당히 나오고. 왜 분양시장이 무너지느냐? 매매시장이랑 똑같아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분양시장도 저렇게 여력이 안 되는데 매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래량이 개박살 난 건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조금 있으면 오르겠거니 이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잘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 그 다음에 뭐 할인 분양에 수백억 분담금 폭탄 이런 이야기 언제 나왔어요? 2012년. 2012년 어떤 시기죠? 굉장히 데자뷰가 많이 되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길게 갔을 뿐이지 2008년에 붕괴가 되기 시작했다가 2009년에 열심히 뛰었죠. 그리고 2010년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했다. 그럼 2009년에 열심히 띄우던 시기에 재건축해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보통 공급이 2012년쯤 됐겠죠. 띄우던 시기에. 자 이번에요 201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해서 요번에 좀 길게 갔죠. 21년까지 올렸죠. 요때 재건축 하던 것들이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19년이면 한 3년 뒤 잡으면 올해부터 24년까지죠. 애물단지 되는 거다. 할인 분양하면 분담금 폭탄. 근데 할인 분양은 벌써 단지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벌써부터 시작해요? 요때는 2012년 돼서야 했는데 지금은 왜 벌써부터 시작해요? 많이 헤쳐먹고 있으니까 할인 분양해도 충분히 남겨먹을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면 어때요? 워낙 급매라고 하지만 6억 추락한 음마아파트 20억 깨졌다. 여의도 시봉 재건축 호재가 터졌는데도 잠잠하다. 문의도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다. 왜 안 돼요? 재건축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요 제초한 분상제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시장 붕괴의 문제다. 분양시장이 붕괴돼서 미분양이 나면요 그만큼 분담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인 분양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분담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제초한 풀어줘도 효과 없다 라는 거죠. 다만 풀어주면서 유동성 회수는 늦어지고 세수는 덜 거치죠.
그러면요, 유동성 회수가 늦어진다는 것 자체는요, 시장 유동성이 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산 거품 빠지는 건 늦어지고 물가 등에도 영향을 주죠. 반대로 세수 확보가 덜 되니까 지금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요,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 세수 빼고 있었죠. 그런 것까지 보면 굉장히 지금 완화책은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커진 유동성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화책의 악영향은 뭐예요? 유동성 회수가 늦어진다. 유동성을 뭘로 회수하느냐? 금리와 세금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법인세 왜 때리겠어요? 서민들한테 때릴 수 없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쪽부터 때리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는 그거부터 완화하고 있으니까 유동성 회수는 늦어지고 자산 거품 빠지는 거 늦어지겠죠. 그러면서도 보면은 세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보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금 금액별 변화 감면되고 하면은 들어오는 세수는 줄어들죠. 나중에 나갈 세수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향기보다 오히려 97년 외환위기 때 향기가 많이 나죠. 물론 그때만큼 붕괴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외환 보유고 차이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전을 했고. 그런데 그때의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미 넘어섰다. 환율도 넘어설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삼고 장기화 조짐인데 물가가 잡히겠냐? 물가가 안 잡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을 더 연장하고 하고 있어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지금 다 은행 주머니에서 빼서 하면요, 거기에다가 은행 대출금리까지 누르고 있다? 5대 은행 중에서 뭐 붕괴 사태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까지 심각해질 정도로 건전성이 나빠지진 않았지만, 세수 감소하는데 나라 살리면 괜찮냐? 물가 잘 안 잡히고 금리 당연히 더 안 잡히겠죠? 나라 살리면 괜찮겠네요. 지금은 완화책 쓸 때가 아니다. 거품 좀 더 빠진 뒤에 써도 늦지 않는다. 적어도 한 2019년 수준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슬금슬금 완화책을 써야지. 지금은 안 그래도 집값이 거품이 덜 빠져가지고 서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계속 완화해가지고 세수 줄이고 나중에 다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지고 계속 지금 간보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그거 괜히 부가가치세 가지고 던지고 있겠느냐. 어디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잘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무조건 까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곡동 세무녀 사건 제발 막는다 해서 집 팔면은 세입자에게 의무 고지. 근데 의무 고지가 아니라요, 이거는 세입자 동의까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고지하면 뭐예요? 막을 수가 없으면. 아니면 조금 더 법을 강화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몇 달 전에 고지를 하고 그때 세입자가 더 연장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결정 권한, 이런 걸 줘야죠. 예를 들어서요, 바지 사장한테 넘겼어요. 고지서 날라왔는데 어쩌라고. 그런 것까지는 필요하죠. 아니 왜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처분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거면요, 전세라는 건 뭐예요? 월세라는 건 뭐고, 그만큼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집에 사용권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현재 집주인과 맺은 계약이에요. 그 다음 집주인한테 당연히 자동으로 이전될 이유는 없다. 그러면은 아예 그런 거까지 막으려면은 집을 판 돈을 받고 임대료를 그 사람이 돌려줘야 된다.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계약서를 그렇게 넘기는 게 어디냐. 전당포에서도 시계 맡겨가지고 돈 빌려가놓고서 그 시계 팔 건데요 하고서 넘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담보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 잘하고 있다. 또 뭐예요? 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이거 굉장히 저희가 이야기 많이 했던 거죠. 동의 없이 체납세금 연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한다. 이런 것들은 전세 사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열람했기 때문에 국세가 있으면 제가 후순위로 밀리죠. 저거는 선순위의 단계인 거죠.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람해서 안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 이런 정책들은 잘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 쪽에서는 괜찮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꾸 집값 띄우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결론은 지금은 뭐 재초안을 완화하든 분상제를 폐지하든 규제지역도 너무 한꺼번에 다 풀지 않는 이상은 크게 영향 안 갈 거다. DSR이 워낙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걸 통해서 심리가 조금 조장될 수 있는 걸 계속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떨어져야 가능하다. 지금 집값 띄우는 거 안 먹힌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